문제가 정의가 안 되면 AI가 아니라 AI 할아버지가 오셔도 문제에 대한 정확한 원하는 답을 내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LLM 초거대 언어 모델의 경우는 문제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가운데 빵꾸를 내놓고 이 부분에 어떤 단어가 가장 적합할 것 같냐 보면 어떠한 형태의 문장이 들어오면 가장 그럴싸한 것 같은 문장이 나오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된 겁니다. 근데 얘는 컴퓨팅 파워를 엄청나게 요구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걸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GPT-4가 만약에 나오게 되면 얘는 전문가까지 갈 수 있는 애가 될까요? 아니면은 그냥 엄청 더 똑똑한 고등학생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티타임 종재 기자입니다. 요새 챗GPT 때문에 저희가 AI 관련 시리즈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과거 AI의 한계는 무엇이고 뭘 더 잘할 수 있고 또 지금 현재 이 초거대 AI 모델은 뭘 잘할 수 있고 또 어떤 한계가 있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서 박종선 인포보스 공동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인포보스 회사에 대해서 좀 여쭤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어떤 회사인지 잠깐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저희 인포보스는 식물 유전체를 기반으로 유용한 물질 생산을 예측해서 최종적으로 다양한 식물 자원의 산업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뭐 목이 안 좋다, 좀 칼칼해갖고 감기가 올 것 같아라고 할 때 뭐 레몬차 같은 거 이렇게 마신다거나 네네. 하면은 뭐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그게 지금까지는 다 경험에 의했던 거고 맞습니다. 정확한 이유를 몰랐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지금 비밀을 풀고 계시는 거라고 보면 그것도 되죠. 풀고 플러스 그거를 다시 전체 식물 유전체에 적용해서 보면 레몬보다 뭐 레몬 2라는 게 예를 들어서 있는데 네. 저희는 전혀 써보질 않았는데 얘가 유전체를 들여다보니까 똑같은 효능 아니 더 좋은 효능을 보일 가능성이 있어. 네. 그럼 발굴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느 분들보다도 지금 이 AI를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지금까지도 이 유전체 분석에 있어서 AI를 좀 많이 사용을 해 왔었나요? 예, 일단은 유전체 쪽에서 머신러닝, 딥러닝 기법을 사용하는 건 종종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를 정의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문제가 굉장히 좀 협소한 부분. 그러니까 기존의 방법으로 좀 잘 안 찾아지거나 조금 애매한 부분들을 이제 정의를 해서 찾아나가는 과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 머신러닝, 딥러닝, 즉 AI 접근 방법이 이 유전체 쪽에서 뭔가 기존에 못했던 걸 갑자기 다 해결할 수 있다? 절대 아닙니다. 결국 이제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어가지고 일단 유전체 쪽에서는 AI가 막 그렇게 급격하게 쓰이는 건 아니지만 네. 하나의 어떤 툴로서는 지속적으로 쓰여왔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문제를 정확하게 정의해야 되는데 문제가 정의가 안 되면 AI가 아니라 AI 할아버지가 오셔도 문제에 대한 정확한 원하는 답을 내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뭘 물어볼지 모르는데 어떤 답이 나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요새 초거대 AI, 막 챗GPT 이런 거 써보면 네. 예전에 상상도 못했던 막 대답을 해주고 하니까 네네네. 물어보면 왠지 대답을 해줄 것 같은데 네네네. 문제 정의라는 게 어떤 거길래 그걸로는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네네.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이제 LLM 초거대 언어 모델의 경우는 문제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어떤 한 문장이 주어져 있는데 가운데 빵꾸를 내놓고 이 부분에 어떤 단어가 가장 적합할 것 같냐라는 문제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형태의 문장이 들어오면 그 상황에 맞는 가장 그럴싸한 것 같은 문장이 나오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이제 문제고 또 이제 답이 되는 거죠. LLM은 결국 빈칸 채우기다라고 네, 빈칸 채우기,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그게 빈칸을 채우는 게 문제에 대한 정의인 거고 맞습니다. 걔는 그거에 대한 수행을 하는 거다. 맞습니다. 그 이상을 걔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아닙니다. 네네. 근데 그렇게 되면 빈칸 채우기를 잘 하면은 이 뭐 유전체 분석이나 이런 거에서도 활용할 수 그러니까 있는 거기서 거 아니에요? 지금 애매하시잖아요. 네. 그 부분이 유전체 하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아. 그래서 문제를 굉장히 좁혀가지고 구체화해서 하는 문제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효모에는 유전자가 한 6천 개가 좀 넘게 있는데 얘네들이 이 유전자라는 것 안에서 많이 만들어지는 애, 적게 만들어지는 애 뭐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네. 요것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애는 왜 많이 만들어지고 적게 만들어지는 왜 적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그 요소를 찾는 연구가 있었고 2020년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의 논문이 발표가 된 게 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많이 발현되는 유전자에 연관돼 있는 어떤 염기 서열의 요소가 뭔가를 찾겠다라는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네네. 이제 이때 필요에 따라서 뭐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연구는 이제 딥러닝 기법을 써서 사용을 한 경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정의가 돼야 돼요. 그럼 벌써부터 골치가 아프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언어 모델 챗봇이라는 거, 대화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요 모델을 쓸 수 있는 접근 방법인데 유전체 쪽에서는 어떤 그런 일반적인 질문이
없는 건 아닌데 이렇게 구체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챗봇처럼 일상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유전체에 큰 영향을 주는 아직 문제는 없고 정의가 안 돼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임팩트가 있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쉽게 많이 얘기하는 게 뭐 버티컬 AI랑 초거대 모델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이렇게 뭐 연구를 하거나 이럴 때는 초거대 모델이 그닥 유용하지 않을 수 있겠네요. 또 목적에 따라서죠. 문제에 따라서. GPT-3나 챗GPT 써보셨어요? 네, 써봤습니다. 그게 질문을 잘 하면은 답을 또 잘 내려준다고들 하잖아요. 얘가 질문을 잘 해서 쓰면 어느 정도 답을 내려줄 수 있는 수준입니까? 아니면은 얘가 풀 수 있는 거랑 어떤 되게 뾰족한 부분에서 내가 딥러닝을 이용해서 푸는 거랑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네. 뾰족하게 직접 푸시는 게 훨씬 더 나은가요? 아니면 이렇게 LLM한테 잘 물어보는 게 나은가요? 굉장히 복합적인 질문인데 일단 처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질문을 잘 던졌을 때 결과를 얻는 게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두 개로 좀 쪼개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하나는 흔히 얘기하는 문과적 접근, 네. 하나는 이제 이과적 접근. 네. 일단 문과적 접근을 말씀드리면 네, 유용해요. 왜냐하면은 문과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말을 이용해서 많이 하는 거다 보니까 이 챗GPT가 준 게 완벽한 건 아니에요. 사실 문과에서는 100점이라는 건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어느 정도 맞으면 저희가 다시 그거로부터 영감을 얻는 거예요. 다시 사람이 내가 보고 이런 리스폰스 좋은데 하고선 또 얘기하다 보면은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요즘 챗GPT로 책을 쓴다 소설 말고 대담이나 이런 게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계속 핑퐁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무언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 여기에는 굉장히 이제 좋은 성능을 보인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질문을 잘해야죠. 네, 이게 중요한 거고요. 이과적인 부분은 이제 이슈가 좀 있어요. 사실 제가 의도하지 않게 좀 챗GPT의 질문을 던진 게 있는데 전사인자라고 하는 좀 특이한 유전자들이 있어요. 유전자의 그 발현을 조절한 애들인데 저희가 논문을 이제 2개를 내서 그냥 갑자기 이 논문에 대해서도 알까 하고서 이제 질문을 던져봤는데 답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어요. 내용에 보니까 저도 모르는 내용이 나오는 거, 이거는 나 처음 봤는데? 해서 이제 다 끝나고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틀렸어요. 틀린 얘기예요? 근데 왜 틀렸는 걸 보니까 처음에 몇 번은 이게 추론이라고 할까 이렇게 한 스텝씩 넘어가다가 중간에 얘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유전자 이름이 있는데 이 유전자 이름이 이제 쓰이는 데가 여러 군데라 좀 버전들이 많고 이게 좀 섞여서 쓰이기도 하는데 거기서 얘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일로 가버린 거예요. 사람이라면 딱 보면 이거는 내가 전사인자라는 파트니까 일로 가야지라는 걸 너무 잘 아는데 얘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언어를 학습한 거기 때문에 일로 가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리라고 하는 것처럼 계층적으로 가는 건 잘 못할 수밖에 없는 거고 과적인 부분에서는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한 주의를 요한다. 요거는 기대를 일단은 안 하는 게 좋지 않은가. 네, 그런 부분들이 제가 써봤던 이제 감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초거대 AI가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 버티컬 AI랑 좀 쓰임새가 다를 수 있다라는 식으로 좀 저는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초거대 AI가 결국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막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애는 아니다. 좀 그렇게 들리거든요. 맞습니까? 예,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와는 거리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초거대 AI 자체는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 사람은 가만히 앉아 있다가 좋은 생각이 났어 하고서 막 뭘 하잖아요. 그렇죠. 챗GPT도 그럴까요?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갑자기 나 좋은 생각이 났어 하고서 막 뭘 쏟아내는 그런 걸 할 수 있을까요? 작동은 안 하겠죠, 얘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얘가 작동하는 시점이 뭐냐면 입력이 들어올 때예요.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면 저희는 셀프로 입력도 하고 거기서 뭔가를 하고도 출력돼요. 물론 완전한 건 아니지만 챗봇은 일단 자기가 스스로 뭘 피딩하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냥 얘를 냅두면 알아서 성장하고 아니요. 하지만 사람이 커가는 과정을 보면 호기심 같은 그런 모티베이션이 없는 그런 파워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게 GPT-3, 챗GPT 얘네들은 빈칸 채우기용이다 라는 거를 잘 알고서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잘 사용할까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요새 기사 보다 보면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 식별 AI, 생성 AI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전처럼 뭐 구글 포토가 이게 아기냐 뭐 어른이냐 구분하고 이런 거는 식별 AI고 지금처럼 막 뭘 누르면은 그림이 튀어나오고 이거는 생성 AI 같은데 실제로는 그 얘기가 아니라면서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식별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제가 문제를 잘 정의를 해야 된다라는 게 더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어떤 입력이 들어왔을 때 얘를 분류하는 문제로
다 수렴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식별 AI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생성 AI GPT의 그 원리를 봤을 때 그 가운데 있는 애의 어떤 그 물음표인 걸 맞추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뭔가 얘가 클래스 1이냐 2가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학습된 모든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여기다 들어가야 될 애들이 후보들이 쫙 있으면 그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적합할까를 맞춰 넣는 이제 그게 일단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활용이나 쓰임새가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쪽으로. 원래 시작은 얘도 식별하기 위해서 튀어나온 아이디어라면서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데이터를 쓰는 건 이제 완전히 동일한 부분이고요. 근데 아까처럼 이제 문제가 달라졌잖아요, 형태가. 어떤 한쪽에서 완전히 분류하는 부분으로 그냥 가는 거고, 이제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칸을 메꿈으로써 얘가 칸을 요 안에다 둘 수도 있지만, 그럼 다음 거는 이쪽으로 바깥으로도 둘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생성 AI로 없는 게 막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제 그런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된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생성 AI가 나온 이유는 처음에는 식별을 더 잘하기 위해서 네네. 나왔었는데 그쵸, 네네. 하다 보니까 얘가 그냥 식별만 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챗봇으로도 쓸 수 있겠네. 이렇게 더 다양한 쓰임새가 이제 발견이 돼갖고 네. 더 지금 폭넓게 쓰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인포포스 같은 경우는 활용하시는 그런 AI가 식별입니까? 아니면 생성입니까? 저희는 일단 지금 다 식별 AI죠. 굳이 분류를 하자면. 보시는 아마 많은 문과생들은 아, 네. 푹 그러면 옛날 기술 쓰고 있네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최신 기술이 항상 최신의 결과를 주는 건 절대 아니에요. 네네네. 아니 지금 사람이 구석기까지 한 20만 년 축적된 지혜를 너무 무시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계속 열려 있다. 여러 모든 거는 다 같이 고려를 한다. 왜냐하면 툴이 정의가 돼버리면 저희가 볼 수 있는 가능성을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저번에 저희 김지현 부사장님께서도 나오셔서 말씀해 주셨던 게 제가 이제 자꾸 의인화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도구를 왜 자꾸 사람으로 비교하려고 하냐고. 이건 방금도 툴이라고 해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내가 적합한 툴을 잘 이용해서 내가 문제를 푸는데 쓰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얘가 더 최신 거니까 얘가 더 많이 풀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뭔가를 풀 때 제일 적합한 툴을 맞습니다. 갖고 푸는 거잖아요. 사람이 주가 돼야죠. 왜 AI가 주가 되죠?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GPT의 이름을 보니까 네, 네. G는 제너레이티브, 네네. 생성형 AI라고 할 때 그 생성이고 네, 네, 네. P가 프리트레인드 맞습니다. 다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습된인데 이게 그냥 학습된이 아니고 학습되기 전에 그냥 프리잖아요. 그 전 단계를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네. 뒤에 T는 트랜스포머 네. 모델을 얘기하는 것 같고 네. 그럼 이 P가 네. 프리트레인드라고 하면은 이 다음에 트레이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요리 같은 거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 챗GPT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한번 다시 복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그쵸, 예. 그렇게 거대하다고 하는 모델이 네. 셋업이 되어 있고요. 예. 처음에 이 모델이 학습하는 거는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비지도 학습이죠. 뭐냐면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있는 다양한 문장들을 쫙 갖고 와가지고요. 아까 얘기했던 가운데 구멍 뚫기 네. 여기를 가려놓고 요거를 맞춰봐를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말 그대로 이제 프리트레인드 된 예, 요런 과정이 있고요. 그러면 요렇게 해서 나온 모델이 지금 챗 GPT처럼 저희한테 인상을 줄 수 있는 결과를 주냐? 그렇진 않아요. 그래요?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해 보시면 인터넷에서 모든 데이터가 네. 편향적이지 않을 수 있는가? 상식적으로 좀 이렇게 한쪽에 바이어스된 데이터들이 충분히 올 수 있고 사람이 아무리 거른다 하더라도 그냥 그거를 말 그대로 날 것으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어떤 서비스를 쓴다 하면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초기에는 이 GPT를 그렇게 언슈퍼바이즈 러닝한 거 가지고 테스트를 했는데 오 나쁘지 않아 라는 결과가 나서 좀 되게 사람들이 놀랐고 몇 년 전에 저희가 맞습니다. GPT-3를 와 했을 때는 맞습니다. 예. 그냥 딱 그 정도였다는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날 것 자체가 오 나쁘지 않았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서비스를 쓰려면 결국 목적 지향적이거든요. 챗봇도 아닌 것 같지만 결국 사람이랑 대화를 잘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 그러니까 6살짜리 어린아이한테 자 이제 너는 지금부터 사람과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의를 항상 갖추고 나비 넥타이 하고 이런 걸 잘 해야 될 계속 저희가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스텝이 이제 지도 학습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 학습은 너무도 잘 알지만 사람이 계속 가르쳐야 돼요. 끝없이. 네. 그러면 가르치는 시간에 따라서 코스가 쫙쫙쫙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좀 한계는 있죠. 하지만 방향성은 잡아줄 수 있어요.
언어를 만들어내는 건 기본값이 일단 모델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사람이 그나마 좀 쉽게 챗봇한테 입력하는 것처럼 그렇게 문장을 줘서 내가 원하는 쪽으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강화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챗 GPT가 그럼 답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얼라인이 됐기 때문에 만들어내면 여기서 이제 너는 이게 최고야라고 어떤 가중치를 주는 이제 학습을 해주는 그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많이 학습해서 일종의 파라미터를 조절할 수 있는 단계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도 학습과 강화 학습 파트가 내가 예를 들어서 얘는 정말 찰지게 욕을 잘하는 챗 GPT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그런 문장들을 학습을 시키면 얘는 흔히 얘기하는 뭐 욕쟁이 할매 이런 것처럼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이 사람은 의학 지식에 관련된 문장을 계속 학습을 시키면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추론이 얼마나 될지는 좀 다른 문제지만 잘 된다라고 생각하면 얘는 의학적 어떤 어드바이스를 줄 수 있는 챗봇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식의 어떤 목적 지향적인 게 만들어지고 그 얘기는 뭐냐면 그 GPT-3가 밑에 깔려 있고요. 챗봇도 그런 목적을 가진 하나의 서비스가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많이 들었던 또 단어 중에 미세 조정이라고 파인 튜닝이라고 있잖아요. 그럼 파인 튜닝이라는 게 방금 말씀해주신 2차적인 지도 학습과 강화 학습과 동일한 이야기인가요? 네, 그 영역을 포함한다고 러프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픈 AI에 있는 웹사이트를 가보시면요, 파인 튜닝 하는 데가 있고요. 실제로 그 4가지 종류의 언어 모델을 제공을 해주고요. 그 다빈치라고 하는 게 제일 복잡한 모델이라 하더라고요. 그거를 학습을 시킬 수가 있어요. 제가 원하는 말뭉치, 코퍼스 셋으로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할 때마다 이제 돈을 냅니다. 한 750단어를 학습시키는데 0.02달러. 그래서 1달러로 환산하면 37,500단어를 제가 원하는 걸 학습을 시킬 수가 있어요. 저희가 보통 기사 쓸 때 원고지 한 6매 정도 쓰면 1200단어 정도 되니까 한 0.04달러 정도 되는 거네요. 그거 하나 학습시키면 돼요. 근데 학습이라 하면 뭐 거기다 저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걸 많이 해야 되겠죠. 얼마나 많이는 아무도 모르죠. 해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홍재희 기자님 글 쓰는 게 있으면 지금까지 쓰셨던 거 쫙 모아가지고 쫙 합숙시키고 자 이제 주제 탁 던지면 똑같은 말을 쓰더라도 홍재희 기자님 스타일의 글이 나오게 되겠죠. 그게 되는 거예요? 네, 그게 파인 튜닝. 아예 이렇게 돈 받고 서비스를 해줘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갈게. 파인 튜닝이라는 개념 자체가 요거랑 완전 동일한 건 아니고 파인 튜닝 원래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죠. 지금 목적에 챗 GPT 같은 경우 GPT-3를 우리가 쓰는 과정까지 해서 파인 튜닝은 요 과정이다라는 네, 맞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프리트레인 거 다음 과정, 트레이닝하는 과정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AI 같은 경우는 파인튜닝이란 과정이 없죠. 왜냐하면 파인튜닝 돼서 나왔잖아요. 굉장히 목적 지향적이잖아요. 엑스레이 뭐 사진을 보고 폐렴을 검출하겠다라고 그냥 문제가 딱 정의되니까 여기에 무슨 뭘 더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거대 모델은 언어라고 하는 우리가 언어를 쓰는 거에 대한 기반이 있고 그 위에 목적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제 파인튜닝 과정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군요. 좀 또 비교를 해보자면 파인 튜닝은 어떻게 보면 좀 대학교 과정처럼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 표준 과정을 쫙 배우고 맞습니다. 대학교 때 이제 파인 튜닝을 해갖고 전공을 가는 거고 맞습니다. 200년 전, 300년 전처럼 우리 가업을 물려받으려고 어렸을 때부터 내가 이렇게 칼을 만들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파인 튜닝 필요 없이 바로 그냥 칼 만들면 된다. 맞습니다. 이거군요. 지금 어떤 연구를 하시더라도 일단 LLM 만들어진 그 GPT-3 기반으로 프리트레인드 된 걸로 뭔가를 만들어서 쓰시는 게 처음에 아예 버티컬로 만드는 것보다 그게 낫지 않아요? 라는 질문을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답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되게 잘 해주셨는데요. 이런 식의 LLM과 비슷하게 이 DNA도 일종의 이제 문법이 있다. 그렇게 미리 학습을 한 모델이 2가지가 있어요. DNA랑 PROT, 프로버트라고 해가지고 있긴 있는데 문제는 얘도 어떤 식으로 쓰느냐가 중요하거든요. LLM 같은 게 있긴 있어요. 근데 얘를 어디다 써야 얘의 파워를 잘 발휘할 거냐에 대해서는 이제 왔다 갔다 해요. 실제로 저희가 지금 내부 프로젝트에서 요걸 적용해 봤는데 기존의 딥러닝 모델, 뭐 CNN 기반이나 이런 거랑 퍼포먼스 차이가 없어요. 근데 얘는 컴퓨팅 파워를 엄청나게 요구하거든요. 돈만 많이 들어요. 그러면 이걸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얘가 잘못됐다가 아니라 이런 모델이 잘 적용될 수 있는 문제가 아직 발굴이 안 됐다. 요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배순민 소장님도 가장 많이 말씀하신 단어 중에 하나가 ROI였거든요.
조금 더 낫다고 이만큼 돈 더 드는 걸 할 수는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95%까지는 뭐 100원이 드는데 네. 99% 가면 1,000원이 든다. 네. 그럼 95%에서 멈추는 게 맞죠. 그냥 거기서 거기서 서비스 계속 만들어서 돈 벌어야죠. 그렇죠. 여기가 비즈니스 할 때 그렇잖아요. 네, 네, 네. 아, 그렇죠. 여러분 모든 건 다 네. 수익률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이런 방법이 또 거꾸로 네. 새로운 어떤 기술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걸 싹을 잘라버리는 그 경우도 생기죠. 초거대 모델이 그런 케이스였대요. 처음에 사람들이 아무리 모델을 복잡하게 만들어도 아 효과가 없어 막 이러고 있는데 오픈 AI만 계속 그냥 우직하게 밀어붙였다 그러더라고요. 더 네. 크게 만들어보자 했는데 갑자기 특이점이 온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기는 모델만 나오다 갑자기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네. 지금 그래서 GPT가 나오고 네. 오 저게 돼?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모델을 그렇죠. 크게 만들어서 가는. 네. 물론 뭐 그 안에 디테일을 가면 여러 가지 요소들은 있겠지만 하나 확실한 거는 무조건 거대하게 만드는 게 항상 틀리진 또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또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네. 그게 항상 틀리진 않는 거예요라고 하니까 야 그러니까 오픈 AI처럼 안 된다고 하는 거에 돈을 엄청나게 쏟아부어서 하니까 혁신 나오잖아. 그렇게 왜 안 해 우리는? 라고 많이들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무조건 틀리지 않는다는 그렇죠. 거지 맞습니다. 틀릴 확률이 더 높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찾아서 운 좋게 들어갔을 때 그게 정말 대박 터지는 거지. 네, 맞습니다. 그거 잘못하다가 돈만 쏟아붓고서 그냥 네. 예, 거지가 될 수도 네,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핵심으로 들어가서 네. 예를 들어 이 초거대 AI 모델이 네네. 뭐 문제 정의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구조상 어디까지가 한계고 뭐 어떤 건 잘 되는지 조금 이렇게 분야를 좀 좁혀주실 수 있을까요? 뭐 요거는 좀 제 개인적인 의견과 추정이 좀 들어가 있는 건데요. 네. 어떤 과학적 추론을 하는데 정밀한 추론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적합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음. 이런 쪽으로 가려면 지금 GPT-4를 활용을 해야 된다든지 네. 또 새로운 접근 방법을 해야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저희가 다양한 사고를 전개하고 뭐 철학적 사유를 얘기한다거나 그런 문과적 추론을 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목적에 맞게 잘 활용하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질문을 잘 던지는 쪽으로 활용을 하면 네. 충분히 잘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의학적, 그러니까 목적이 명확하게 아주 특수 전문 분야로 갔을 때 그쪽에 관련된 그 학습을 추가적으로 시킴으로써 그 목적에 맞는 걸 달성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거죠. GPT-3가 기존 AI 모델과 이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서 차이점은 뭐냐? 네. 얘네들은 일단 돈을 벌 그 모델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인 튜닝 할 때 돈 받아요. 물론 이게 이윤이 남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컴퓨팅 파워를 많이 쓰니까. 근데 중요한 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 우리가 충분히 페이를 할 만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목적이 확신만 있다면. 그러니까 뭐 연습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정말 확신이 있고 어떤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게 되면 여기서 가격을 올린다 한들 안 하겠습니까? 네. 더 많이 받으면 되니까 사용자한테서 그 목적을 달성하는. 그러니까 결국 이 오픈AI GPT-3는 정말 좋은 비즈니스 모델까지 탑재를 했고 거기다 우연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챗GPT가 광풍을 일으키는 것이 일반인의 관심을 쫙 끌면서 소위 말한 대박이 난. 예. 근데 얘는 계속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사그라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빙에도 붙이고 논란은 있지만 검색 엔진 지금 판도가 바뀐다 얘기 나오는 것들. 네. 그다음에 오피스에 도움말에 챗GPT가 붙어서 지금 아시지만 챗GPT가 엑셀도 만들거든요. 네. 그러면 그냥 아예 엑셀을 만들어주는 어시스턴스로 바뀌는 거예요. 도움말에서 넘어서 아주 적극적인. 그러면 오피스의 활용 용도가 정말 무궁무진해지겠죠. 네. 그런 것들 보면은 활용 용도는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하나 이제 얘들이고 네. 그다음에 GPT-3의 어떤 이 장점들이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도 상당히 오래 지속되고 이게 선순환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예, 뭔가 뾰족하게 문제 해결을 딱 해주는 거는 얘가 못하지만 예, 다양한 부분에서 이것도 인간의 창의력이겠네요. 얘를 어떻게 맞습니다. 잘 활용해서 맞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지. 예, 맞습니다. GPT-4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네. 지금 아무도 모르잖아요. 사실 그쵸. 샘 알트만 빼고는 모를 텐데 지금 이 초거대 AI의 작동 구조를 봤을 때는 프리 트레인드였으니까 결국은 고등학생인데 네네. GPT-4가 만약에 나오게 되면 얘는 전문가까지 갈 수 있는 애가 될까요? 아니면은 그냥 엄청 더 똑똑한 고등학생이 될까요? 저는 이제 엄청 더 똑똑한 고등학생 쪽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GPT-4도 아마 그냥 날 것으로 공개를 하는 게 아니라 지도 학습 그리고 이제 그런 강화 학습이 기본적으로 들어간 모델로 나오게 될 겁니다. 저희가 윤리적으로 어느 선을 넘지 않아야 되고 그런 가이드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 다 지켜서 나오게 될 거예요. 사실 전문 분야라는 거는 정의 자체가 어떤 특정에 그게 파는 거기 때문에 이걸 잘하면
다른 걸 자연스럽게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얘도 인간을 모사했다라고 저희는 느껴지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전문 지식을 학습을 시키면 얘한테 A라는 전문 분야를 학습을 시켜놓으면 B 물어보면 엉뚱한 답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과연 A, B를 다 학습을 시켰을 때 A, B를 둘 다 잘할까가 효율적일지 아니면 요 GPT-3 혹은 4에서 시작해서 A, B를 따로 만드는 게 나을지 제 느낌에는 둘이 섞일 수가 있으니 따로 만드는 게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간에서 역할하는 게 사람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요? 그럼 결국 GPT-4는 여전히 똑똑한 고등학생, 좀 더 잘 다듬어진 고등학생, 혹은 바로 조금만 학습시켜도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을 가진 애 오히려 그렇게 만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또 듭니다. 그러니까 GPT-4까지는 아마 우리 예상에는 이게 전부 다 할 수 있는 신 같은 애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아니죠. 없다. 예, 신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결국 아까 얘기했던 AGI를 넘어서 이제 슈퍼 인텔리전스, 초지능이라는 게 있는데 좀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사람의 뇌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용량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한계가 있는 건 맞잖아요. 뇌가 뭐 무한히 큰 것도 아니고. 근데 초지능이라는 건 저희 생각엔 뭐냐면 저희의 뇌의 한계를 넘는 거예요. 정말 여러 사람의 어떤 경험을 다 합친 어떠한 것이 만들어지는 거를 이 인간이라고 하는 생물학적 기계로 구현할 수 있느냐. 초지능 정의 자체가 그렇지 못하는 걸 정의를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럼 결국 그게 되려면은 일단 인간 모사를 잘 해야 되는가. 지금 단계에선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 건 GPT-5가 나왔을 때 일단 훌륭해. 그럼 이제 GPT-5까지 병렬 연결을 하는 거예요. 굳이 비유를 하자면. 사람은 이제 말로 하면서 정보 전달이 느려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학습을 계속 해야 돼요. 냉정하게 보면 70년을 산다고 봤을 때 한 30년은 학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아니, 왜 학습하는 기간이 왜 필요해요? 그냥 우리 다음에 태어나면 그 사람 지식을 다 물려받으면 좋지 않을까? 그럼 굉장히 빨라질 거 아니에요. 쭉쭉쭉 나갈 거 아니에요. 하여튼 진화적 최적화가 그냥 이렇게 된 거인 거죠. 그러면 만약 우리가 GPT 뭐 5, 6를 만든 다음에 그거에서 지금처럼 이 인간의 문제를 극복할 방법을 거기서 구현을 해낸다면 첫 번째로 GPT는 지금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요. 사람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학습을 하거든요.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대신 우리는 두수가 많아요. 많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병렬 컴퓨팅 같은 건데 사람이 많으니까. 예,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학습하는데 굉장히 비효율적 같아 보이지만 전체로 놓고 보면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문화가 계속 발전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GPT가 사람만큼 뭐까지는 안 되더라도 사람의 한 10배 정도만 에너지를 쓴다. 땡큐. 그다음에 그거를 계속 복제해서 우리도 멀티로 돌리는 거예요. 학습을 시키는데 그래도 뭐 메타버스나 그런 가상공간에서 계속 돌리면 또 학습을 시킬 수가 있겠죠. 예를 들자면 그럼 그렇게 쭉 학습시켜 가다 보면은 어느샌가 그 그룹 우리는 이제 전체를 조망할 수 있으니까 그 GPT들의 그룹 집단에 거기서 나오는 결과물들이 인간을 넘어서는 아까 초지능이 나온다. 그러면은 우리가 초지능을 구현할 수도 있겠죠. 지금 막 상상을 한 거지만 이 상상도 결국에는 갈 길이 너무 먼 거예요. 아직 인간도 다 모사를 못했는데. 예. 너무 갈 길이 멀죠. 그러니까 초지능이나 이런 어떤 스카이넷 막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은 너무 앞선 걱정이 되는 겁니다. GPT-3도 결국엔 모델 베이스예요. 예. 단계를 치면 이제 2단계 정도에 해당하는 거라 가지고 2단계라 하면 뭐 어떤 단계가 있는 예, 겁니까? 그게 이제 그 모델 기반의 어떤 문제를 푸는 이제 그런 단계가 되고요. 아까 얘기했던 이제 초지능 같은 게 이제 6단계라고 정의를 하더라고요. 또 거기서 많이 상상하는 것들이 예를 들어 지금 초거대 AI, GPT 한 4 정도를 로봇 지금 테슬라가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로봇에다 이식을 하면 얘가 직접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또 이런 상상을 하는데 근데 그거는 만들 수도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로봇이 센싱하는 게 입력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소리도 듣지만 어떤 센서들이 많으니까 뭔가 센싱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물건이 이렇게 옮겨졌는데 라고 하면 이게 일종의 입력이 될 수 있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얘가 행동을 만들어내는 게 나올지는 해봐야 아는 거고요. 근데 이거는 저도 한번 확인은 해봐야 되지만 그 GPT-3나 4가 로봇에 이식이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너무 일검증 그러니까요. 아마 이제 뭐 클라우드 형식으로 가겠죠. 아마도. 예, 이식이라고 해도. 예.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와이파이 뭐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와이파이를 또 끊으면 그래요 이제 그냥 쓰는 거죠. 핵 전쟁을 일으키려 뛰어가다가 와이파이가 끊겨갖고 중간에 멈춰버리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재밌네요. 그러니까 네. 일반적인 우리가 얘기하는 그 AI, 그 다음에 이 초거대 AI, 요거를 좀 잘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AI를 왜 쓰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봤을 때 적어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한 이제 도구로서 쓴다라는 거죠. 결국 문제를 어떻게 잘 정의를 해서
거기에 가장 적합한 이제 뭐 흔히 얘기하는 코스트 이펙티브한 그 솔루션을 찾아줘야 되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AI를 선택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이거는 있습니다. AI의 접근 방법이 좀 컴퓨팅 파워를 더 쓰기는 하지만 저희가 전문가를 데려다 놓고 열심히 코딩해서 하는 것보다는 저렴해질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인건비 계속 올라가거든요. 네. 그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잖아요. 그리고 제가 공부를 한다? 그것도 역시 코스트예요. 어떻게 보면은 적당한 정도의 전문 지식에 AI 기법을 써서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AI가 메꿔주는 형태의 문제를 만들어서 푼다면 디스크리네이브 AI라든지 뭐 아니면 그 제너레이티브 AI든지 뭐가 됐든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훨씬 늘어나지 않을까. 네. 이제 뭐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제가 봤던 기사 중에 GPT-4 이후부터는 학습할 데이터가 부족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봤거든요. 네네. 우리가 많이 듣기로는 데이터 너무너무 많다고 원래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제대로 학습할 수 있는 정의된 데이터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면 맞습니다. 될까요? 흔히 얘기하는 하이 퀄리티의 데이터는 제한적이죠. 네. 그렇게 되면 지금 GPT가 정말 더 똑똑해지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어떻게 정의해서 잘 수집해서 정리를 해놓느냐가 더 그게 먼저겠군요. 먼저라기보다 같이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도 계속 필요하고 네. 모델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무작정 키우는 게 답은 아닌 거예요. 너무 커지면 이거를 잘 옵티마이즈 할 수 있는 데이터량이 부족해지면 네. 있으면 뭐합니까? 못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적점점이 아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상상하는 뭐 최소 AGI의 6단계에서 뭐 근접이라도 하려면 이게 일단 데이터 정의부터 내려지고 데이터 잘 모아지고 이게 학습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AGI까지 가기로는 얘가 공부할 책이 없군요. 만약에 지금 어프로치를 간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 방법이 올바르냐도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LLM을 우연히 발견했지만 네. 또 다른 게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걸 또 탐색해 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특이점을 탁 넘어가면은 갑자기 6단계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건 모르는 일이죠. 네. 확실히 들은 생각은 지금 AI가 챗GPT 덕분에 굉장히 핫해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너무 생각보다 핫해졌다. 이러다가 갑자기 뭐 예전에 웹3라던가 메타버스처럼 슉 식어버리는 거 아니냐 네.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너무 무한한 상상력으로 이 LLM 모델을 너무 과신하거나 과대평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거를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좀 정확하게 알고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을 대충 알아야 이 열기를 쭉 끌고 정말 도움되게 갖고 갈 수 있는 거지 이거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너무 큰 기대를 해버리면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모든 걸 해줄 수 없는 걸 알게 되고 다 너무 실망하게 될 것 같아서 좀 오늘은 너무 큰 환상을 미리 좀 깨부수고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한번 만들어 봤었고요. 그거에 대한 너무 충분한 재밌는 답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그럼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친절한 설명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